서울 양평간 고속화 사업 노선 변경과 백지화를 두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갖습니다. 계파 갈등 해소와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야 공방이 만만치가 않은데 보면 두 가지 쟁점입니다. 노선 변경권 그리고 사업 백지화 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각 쟁점들 두 분 어떻게 산 바라보고 계신지 한마디 듣고 저희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예,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백지화로 인해서 일이 커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평지 풍파를 일으킨 것 같아요. 말하자면 빈대 잡자고 초가상가를 태운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17년간 수건 사업을 장관 한마디로 백지화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커지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의도하지 않게 대통령 후보에게 충성을 기본적으로 과잉 충성을 하려고 하다가 더 크게 누를 끼치고 있는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총평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 수석 말씀하신 대로 양평 국민의 염원이었죠. 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거의 나올 무렵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타당성 조사의 보고서 내용에 의거해서 더 많은 양평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대안 노선 2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할 그 시점에,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 갑자기 가짜 뉴스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느닷없이 원희룡 장관이 노선을 변경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원희룡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그런 식의 추궁과 질의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로 범벅이 되고 정쟁화가 되는 순간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양평 국민들이나 양평 고속도로의 순조로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백지화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진실이 뭐냐, 이걸 갖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예.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예. 그 실체적 진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관계자의 진술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두 분도 굉장히 이야기의 결이 좀 달랐고 지금 여야도 공방이 굉장히 뜨거워서 그럼 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좀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일단은 전 양평군수, 민주당 소속의 전 양평군수의 발언을 보면 원안의 종점하인 씨가 본인의 땅과 멀다라는 맥락의 발언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전 양평 군수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이 사람은 강하면에 IC가 하나 필요하다는 수정안을 낸 겁니다. 원안은 강하 IC가 없었어요. 그 예타를 통과한 원안과 다른 수정안을 냈는데, 강하면에 강하 IC를 내려면 전체 그 구간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산면 쪽으로 JCT가 연결되도록 되게 된 것인데, 본인은 IC가 필요하다고만 주장했을 뿐 종점 변경은 주장한 적 없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이제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 전 군수의 말에 따르면, 그런데 전 군수의 말에 따라서 IC는 만들되 원래대로 원안에 따른 종점으로 가자고 하면 바로 그곳에 전 군수 소유의 땅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자 이 땅은 뭐 고개 하나 넘어야 되고 뭐 이렇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언론이 바로 현장 체크팩트 들어갔어요. 두어 필지는 그 사람 말대로 고개 너머에 있고 나머지 땅들은 전부 도로의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군수가 셀프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이에 대한 수석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제 문제가 17년 전부터
그 양평 군민의 수건 사업이었고 예. 또 17년 전부터 이제 노선이 검토되어 왔던 사안이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그 이 특혜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원안대로 진행이 됐으면 누구의 특혜다, 누구의 뭐 이익이다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불거져 나올 이유가 없었고 또 특히 양평 전 군수의 땅 스스로가 그 자체가 이 그 도로와 떨어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뭐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원안대로 하더라도 본인 땅과는 특별하게 그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수정안이 김건희 여사의 그 일가의 땅에는 직접적인 그런 그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여권에서는 그 전군수 땅을 갖다가 붙여서 이것을 이제 논쟁거리로 이렇게 지금 궁여지책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논쟁할 필요 없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예. 이게 백지화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 논쟁이 또 이 문제가 잦아드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백지화를 백지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뭐 수정안이다 원안이다 이제 이 문제인데 수정안을 백지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백지화가 필요한 거죠. 예.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한 것을 백지화하고 그리고 수정안을 백지화해서 원안대로 처리하면은 이 문제는 깔끔하게 종결된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17년간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굳이 평지 풍파를 일으켜가지고서 정치권이나 또 국민들이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희룡 장관이 임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5년 내내 국토부 장관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하는 국토부 장관이 17년간 수기되어 왔고 그리고 수십만 명의 양평 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또 수도권 주민들이 또 이용해야 되는 그런 기반 시설을 장관이 혼자 화가 난다고 그것을 그 하루아침에 백지화 선언을 해버리는 이런 졸속 행정은 이거는 심술행정이지 이 국정을 이런 식으로 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바로잡겠습니다. 예. 우선 뭐 화나서 뭐 즉흥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했다고 원희룡 장관을 지금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데 장관이 국책 사업을 백지화 선언을 하는 데는 엄청난 이 심사숙고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정치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안 하는데 이것은 예비 타당성의 원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은 타당성 단계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간에 진행된 국책 사업에서도 예. 예비 타당성을 거쳤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수정이 된 것이 8개 중에 4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원안이 왜곡됐다는 식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비 타당성의 아닐 뿐이라는 겁니다. 17년간 처음부터 원안이 쭉 추진되어 오다가 여기서 바뀌었다가 아니고 2008년에 시작됐을 때 민자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한참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비 타당성 거쳤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대안안이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 원안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양평 군민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원안에는 IC가 없어요. 이름은 서울 양평고속도로에서 양평고속도로지만 양평에 IC가 없는데 양평 군민들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그 고속도로를 타려면 한참 다른 데를 돌아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의 요구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 양평 군민들이 그냥 통과 교통량 때문에 고통받게 하지 말라. 우리가 직접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평 군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사는 강하, 강상 쪽에 IC 하나를 만들어 달라. 이게 양평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거는 직접 지금 양평 국민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돼요. 지금 양평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왜 정치권이 귀를 닫습니까? 그 양평 국민들의 최대 다수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원안이든 대안이든 비로소 예. 양평 국민들한테 의미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원안에서 대안 노선으로 바뀐 경위, 대안 노선이
교통분산 효과, 환경성, 경제성 이런 면에서 원안 노선보다 뛰어났다. 이게 어제 국토부의 해명이었거든요. 어떤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국토부가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미 예.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성이나 환경 영향 평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2021년도 5월 달에 그 예비 타당성 결과를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때 예비 타당성 결과를 발표를 할 때는 그것이 그 뭐 하루아침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기하고 그리고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양평군민 모두가 다 환호성을 올렸어요. 그 당시에 그 2021년 5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로 해서 그 양평 고속도로가 통과가 됐다라는 기사가 났을 때 엄청난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그런 그 원안의 이 계획을 불과 2년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조정을 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한 결과가 특정 그 일가에 특혜를 주는 그런 그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왔으니 야당이나 일부 그 시민단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문제 제기하는 것을 가지고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그런 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굳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그런 이 논란을 벌이지 말고 좀 조용하게 스마트하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저하고도 예. 같이 의정 활동을 했는데 예.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백지화 선언을 하는 그 표정이나 그 태도를 보면은 과거의 원희룡 의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그냥 화가 나 있고 얼굴에 뭔가 모르게 좀 과잉 어떤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면은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정리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영님, 네. 예타로 원안이 나왔는데 그 원안에 대한 수정 요구는 불과 두어 달 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수를 비롯해서 양평의 정치 지도자들이 일제히 제기한 겁니다. 그때 핵심은 간단해요. IC가 하나도 없지 않냐입니다. 그래서 IC가 있는 안으로 수정을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IC가 있는 안이 지금의 대안 2번도 되고 대안 3번도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부터 원안으로 가면 된다 그러는데 그 원안은 지금 양평 군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양평 군민도 예타를 통과한 그 원안은 원하지 않아요. 양평 군민이 원하지 않는 안을 왜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면 굳이 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종 방향을 오해가 살 수 있는 오비 일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옛 현인들이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다가 특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노선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양평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지난 대선 때도 문제가 돼서 이슈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직원들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던 것이고 또 원희룡 장관도 2022년 10월 6일 날 국회에서 그걸 추궁을 당한 적이 있어요. 본인은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금 사실상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희룡 장관도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에서 소유주 조사가 불가하다 그래서 알 수가 없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거는요. 예. 2022년 10월 5일까지는 예.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2022년 10월 6일 날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이 지도를 가지고 국감에서 지도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처가 땅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을 통해서 56배의 이 땅값 상승이라는 특혜를 받았다.
라는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자기가 그걸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국감이 그날 끝나고 나서 당연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 처가의 문제였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확인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랬다면은 2022년 10월 6일 이후에는 거기에 양평 일대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네,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노선 변경에 대한 건의, 이것은 장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가 한 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민간 용역업체 2군데에다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민간 전문가들이 2개월 이상 작업을 해서 원안보다는 지금의 대안이 안이 그러니까 강화 IC를 내고 강상면으로 JCT를 정하는 안이 경제성이나 환경성이나 또는 수용성, 그러니까 양평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안이 더 좋다고 하는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노선을 바꿨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희룡 장관을 공격을 하려면 원희룡 장관이 그 민간 용역업체 2군데에다가 압력을 넣거나 뇌물을 매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보고서를 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그 용역업체의 보고서를 보고받은 것은 장관 취임한 3일 후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 상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죠. 만약에 이 노선을 변경한 것이 진짜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뭔가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그 민간 용역회사한테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어떠한 정치적 압력도 받은 바 없고 우리는 철저하게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뿐이다. 여기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그 땅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노선이 확정되고 나면 그 땅을 국가가 수용을 해서 보상을 주고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누가 어느 만큼 땅을 갖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희룡 장관한테 문제를 제기하는데 미리 알았지 않았냐. 그리고 미리 알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한테 특혜를 주려고 노선 바꾼 것 아니냐. 이 주장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공세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니까 이거 가짜뉴스를 자꾸 유포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그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이제 국토부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도로가 지나가는 인접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은 그 종점 이제 변경된 수정된 그 노선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그 직접적으로 도로가 나서 피해는 없으나 가장 직접 또 간접적으로 큰 혜택은 받는 그런 토지에 이제 영향권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국토부 그 관계자들이 2022년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그 대선 과정에서 양평 토지 그 형질 변경 의혹 특혜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신랄하게 그 이슈화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 점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자기네 그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그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그 뭐 토지 대장을 그 떼서 들여다봐야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10월 6일 국감장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그 지도를 가지고 세세하게 세밀하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6배 이미 그 수정안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을 통해서 56배 이상의 그 토지 그 상승 효과를 봤다, 특혜를 보고 있다. 이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들여다봐라라고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책임 있는 국토부 직원 내지는 관계자라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예.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 임야를 토지로 바꿔서 56배의 상승의 특혜를 받았다면 이익을 받았다면 국토부 관계자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 처가 쪽에서 그런 특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책임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걸 네.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국토부 관계자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거짓말이다. 자꾸 예, 이- 잠시만요. 없는 저희가 것이죠. 다른 주제도 많이 남아 있어서 여기 관련해서는 이 내용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워낙 두 분께서도 뜨겁게 토론을 하시는 것처럼 입장차가 여야 간에도 워낙 또 크고 또 워낙 공방이 뜨겁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묘안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전문가들을 모아서 다시 뭐 검토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드리죠. 글쎄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우리 진행자 진행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예타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 때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양평 국민들의 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양평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노선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정치권에서 정말 과학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 안으로 양평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중에 뭐 여론조사 방식도 있고 뭐 또는 이 주민투표 방식도 있는데 저는 통상적인 사업에서는 주민투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국가 전체를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큰 의혹으로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고속도로 건설 내내 이 문제에 꼬리표가 붙어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투표 방식이 현재로서는 차선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예. 차선이다. 양평 국민들이 그러니까 놓는다 안 놓는다는 사실은 이미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놓는 걸 전제로 해서 예타가 있었고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양평고속도로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들고 나온 예타 원안대로 갈지 IC 하나 없는 양서면 쪽으로 가는 원안대로 갈지 아니면 대안 1, 2, 3 중에 제일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강하 IC를 놓고 강상면으로 JCT입니다. IC가 아니라 JCT를 놓는 이 안으로 갈지를 양평 국민들한테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예.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면 여야가 더 이상 이거 갖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는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투표가 차선책이 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C가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JCT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장 이제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 문제는 이미 그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 고속도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국가 기관 시설이고 또 저 역시도 그 고속도로가 그 세워지면 건설되면 저 역시도 많이 이용하게 되는 예. 그런 도로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수도권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양평 주민들만 가지고 뭐 주민투표를 한다라는 발상은 대단히 이 협의의 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논란을 이렇게 뭐 주민투표 뭐 그 여론조사 이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이거를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얘기하듯이 이 국가의 기본 정책을 산으로 올리는 그런 이 이상한 결과가 초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저는 그 원안대로 그렇게 대통령께서 저는 이거는 우리 처가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일이니 이거는 오해 불러일으킬 필요 없다. 쓸데없이 원안대로 그냥 진행을 해라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 국민들도 대통령한테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모든 논란도 종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가장 개운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면 사실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 못지않게 정치권에서 지금 오랫동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오염수 공방인데 어제부터 지금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 일본을 방문을 했잖아요. 일단 그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염 처리수 문제는 IAEA의 공식 보고서가 나와 있고 예. 우리 정부의 그 시찰단의 공식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방류를 결정해서 방류되는 물이 IAEA 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검증이 끝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1야당의 국회의원과 무소속 포함한 10명이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또 IAEA 총장이 우리한테 설명을 하러 온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한테도 만나서 설명을 하러 갔는데 가는 곳마다 그 강경 시위대들이 위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또 IAEA 총장과 외무부 장관 이 면담 중에도 외무부 장관 공간 앞으로 가서 시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때법이 기승을 뜨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만천하에 보여줘 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창피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 오염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냐? 진짜 우리가 방류를 못하게 막을 수는 있는 거냐? 총리 공관 앞에 가서 데모하면은 그러면 일본 총리가 방류 안 하겠다고 하는 거냐?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미 피멍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민들이에요. 수산업자들입니다. 영세한 이 상인들이에요. 이미 이 상황 때문에 피멍이 먼저 들었어요. 방류도 하기 전에. 저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야말로 괴담이나 가짜 뉴스가 아니고 사실과 과학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방일 행보에 대해서 다소 쓴소리를 내주셨는데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전 오염수의 방류로 그 수산인들이 피멍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방류가 시행이 되면 피멍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그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 국민들과 그리고 그 야당 의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이 와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과학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자가 아니더라고요. 그 과학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더라고요. 전공이 국제정치학자고 외교관이더군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의 정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분이 한국 오면서 얘기한 것이 뭐 오염수 방류한 것을 자기는 마실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하는 나라, 걱정하는 국민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오는 것이 너무 예의가 없고 도발적이고 오만한 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거의 과학자가 아니고 정치인이고 비즈니스맨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한국 국민들과 걱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도발하고 자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더욱이 한국 국민들과 소위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이 화를 나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격한 행동과 언사가 있었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 근데 싶고요. 민주당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꽤나 강경투쟁을 이어왔었는데 보니까 우원식 의원, 김한정 의원 단식 중단한다고 하고 당분간 또 장외투쟁도 멈춘다고 하던데 이게 네. 투쟁 방식을 그러면 앞으로는 좀 변화를 예고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책 투쟁으로 많이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예, 예.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방류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방류를 연기시키고 또 IAEA가 절대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 산하의 다른 기구와도 협조하는 노력과 그리고 또 인접 국가들과의 협력을 해서
그 일본에 그 방류하려는 그런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일단 그 보류 내지는 연장시키는 그 노력을 더그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요, 국제정치 학자가 아니고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IAEA는 유엔 관계기관으로 176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북핵 문제 해결할 때 IAEA가 직접 북한에 가서 감시도 하고 협상도 하고 했던 그런 국제기구의 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기구의 수장이 외교관의 경력이 있는 외교적인 프로토콜을 잘 아는 사람을 지금 선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로시 총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 모욕이나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우원식 그 의원이 예. 그러시 그 총장이 그 자기는 그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일본이 굳이 그거를 마실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 물을 굳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 그리고 일본 어민들도 대단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그 도쿄 전력하고 일본 어민들과 협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 일본 어민들의 협의 없이 동의 없이 절대 방류하지 않겠다라는 협약을 맺었는데 그걸 지금 어기고 방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굳이 그런 그 약속 일본 어민들과의 약속 파기 그리고 주변국들의 걱정과 그 반대를 깨고서 그 바닷속에다가 방류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라도 먹지는 음료수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무총장이 그렇게 권고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 이 내용도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언제 회동을 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정치권에서 궁금해했던 부분인데 오늘 저녁에 이제 드디어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것이 비공개 회동인데 또 비공개 회동은 그렇다 치고 결과 발표를 서면으로 한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번 제가 만났을 때 네. 그 양쪽 그 진영의 지지자들이 약간 충돌이 있었고 그렇게 충돌로 인해서 뭐 불필요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 좀 최소화하자라는 그런 양쪽의 협의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야당이 지금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내부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지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또 돈봉투 예, 예. 사건 같은 내부의 문제 예. 이런 이 현안과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양 전현직 대표가 만나면서 너무 떠들썩하게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래서 로키로 조용히 만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보세요. 하고요. 예. 그리고 서면으로 발표하는 것도 깔끔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근데 궁금했던 게 이게 비공개 회동을 해서 결과를 안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알려주는데 이게 서면으로 알려준다라는 게 흔히 있는 일인가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정상회담 하는 줄 알겠어요. 같은 당 사람 아닌가요? 같은 당이죠. 예, 같은 당 사람들이 만나는데 저게 저렇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죠. 오죽 어려우면 혁신위원회를 띄웠겠어요. 혁신위의 첫 번째 혁신안이 뭔지 아세요?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거 안 하고 있어요. 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위기적 상황이었으면 혁신위를 띄웠겠어요. 그래서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그 혁신위의 첫 번째 혁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결정해 달라는 건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당내 개파 갈등에 매몰돼 있고 혹시나 이게 정말 큰 사고로 연결될까 봐 겁이 나니까 무슨 비공개 회동을 하니 무슨 서면으로 브리핑을 하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167석, 170석 가까운 이 거대 야당이 국민들한테 저런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는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의 근원은요.
뭐 이재명, 이낙연 간의 갈등 이런 거 아닙니다. 국민들은 그런 게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도 별 관심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의 근원은 3대 리스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그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돈봉투 사법 리스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관련 코인 사법 리스크. 이 세 리스크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재명, 이낙연 100번 만나도 해법이 안 나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개파 정치, 개파 의원들만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그 3대 리스크를 해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3대 리스크 해소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결단이나 단안이나 대안 없이 저런 식으로 당내 갈등 미봉하기 위해서 만난다. 저는 그 점에서 별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자리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저녁에 회동을 해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이 너무 미숙하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 지금 당장에 원전 오염수나 이런 거에서 보듯이 국민의 보건 문제나 건강 문제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고, 또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부실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국민들을 흡족하게 대처하는데 많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자성도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예. 차원에서 전현직 대표가 만나서 공동의 전선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동안에 계파 간의 갈등을 확실하게 결합해서 혁신과 그리고 통합을 융합시키는 예, 그런 알겠습니다. 결과를 예.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예. 결과로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고성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